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세미나 수업을 할게요. 18장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 하다가 장하준 교수의 얘기를 주로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행강 두 사람의 규제 반대론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면서 그 규제 반대론에 어떠한 맹점들이 있는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송행강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GM이 그 몰락한 이유를 이제 장 교수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때문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GM의 몰락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이해 당사자 그리고 노조의 요구 이거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를 듭니다. 노조가 강하니까 임금을 높여줘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한테 퇴직한 사람에게까지도 의료비나 연금 혜택을 줌으로써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됐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일단 떨어지고, 그죠? 그게 장기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회사가 망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노조가 이제 경영에 이제 간섭을 참여라기보다는 간섭이죠. 해가지고 뭐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또 낡은 설비나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또 비효율적인 사업종을 이제 정리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도록 해서 신축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이건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물론 그게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거대한 GM이라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망했을까요?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송행강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의도가. 자, 왜 그럴까요? 과연 노조 때문에 GM이 망했냐? 난 이걸 핑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GM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독일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나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중공업들 노조가 얼마나 강합니까? 특히 금속노조, 자동차 노조. 그래가지고 막 귀족노조란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GM만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 노조의 경영 참여가 몰락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럽을 봅시다. 유럽 뭐 독일이든 다른 나라 유럽의 국가들 보면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중요한 경영 의사 참여를 합니다. 그 노조가 이사가 돼요. 참여를 해요. 해외 공장 이전이나 기술 개발, 자동화 투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일본은 어때요? 노동자들을 평생 직장으로 가게끔 평생 고용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해 갖고 생산 공정을 아주 효율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유명한 예가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 바로 그런 거죠. 자, 노조의 경영 참여가 몰락의 원인이다. 그것 때문에 GM이 망했다. 진짜 GM이 망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송행강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몰락의 주된 원인은 단기적이고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손쉬우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또 자기네 국내적으로도 로비를 하고 해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때를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력이 처지니까 GM이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외국 자동차한테 밀려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송행강은 이러한 거에 대한 논리로서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나는 규제 반대론을 펴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뭔가 볼까요? 가장 표적이 되는 규제는 가격 규제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송행강의 그 글에서는요, 규제의 예로서 딱 한 가지만 듭니다. 한 가지. 그게 가격 규제만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가격 규제가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이것만 얘기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자, 그럼 일단 왜 그런지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가격 규제 얘기가 뭐냐 봅시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더 이상 얼마 이상 못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윤이 제한이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은 자원이 가서 더 많이 생산되고 공급이 돼야 될 것들이 공급 못 되니까 그쪽에 적절한 자원 배분이 못 간다. 과소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가격 하한제, 이건 일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을 딱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하는 자들은 그 손실이 딱 제한이 되니까 믿고 그냥 마음대로 공급을 하니까 공급 과잉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또 과도한 자원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경제학의 이해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그 수준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 뭐 교과서적으로는 뭐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얻어지는 자원 배분 왜곡으로 벌어지는 부정적인 효과하고 이걸 막음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과도한 이런 자원 배분을 감수하고라도 가격 규제를 해놓으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어느 게 더 큰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 개인 그 팩트를 찾아보더라도 이 긍정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럼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면 규제 필요할 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논의가 전혀 없어요. 송행강은. 다만 그냥 교과서적으로 요 얘기만 딱 하고 그걸로 끝.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 나오면 굉장히 부실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가격 규제를 봅시다. 우리나라도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뭐 올려라 내려라 이 정도는 뭐 막아라 더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주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으로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격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송행강은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가격 규제는 나쁘다. 그걸 예를 들어서 따라서 모든 규제는 다 나쁘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논리 비하가 굉장히 심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가격 상한제를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이 왜 합니까?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인해서 집값이 그냥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대구만 하더라도 수성구에 막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짜리도 나오죠. 서울에는 뭐 평당 1억이 넘는 것도 생겨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합니까? 그 막대한 돈이 부동산에 그냥 잠기게 되고 그냥 그거 깔고 앉아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업자금을 쓰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들죠.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집은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막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10억, 20억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가격 상한제. 이거를 이제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건설업자들은 이러면 굉장히 이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건설업자들이 정말 이건 떼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그거를 또 투기꾼들도 또 거기서 한 몫을 잡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편다.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식량 무기화에 대한 그걸 대비해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격 하한제를 둡니다. 농산물 가격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죠? 작아요.
작다. 반면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땅덩이 크죠.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주어진 우리나라의 약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식량을 외국에 의존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뭐 그 수확이 잘 될 때야 뭐 싼 값에 우리나라보다 뭐 절반값, 3분의 1 가격으로 뭐 수입을 할 수 있다 쳐도 그걸 그냥 개방시켜 버리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농사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팔리는 걸요. 그래서 이런 수입 규제를 하면서 또 가격 손해 본 걸 보전해주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농업 생산 기반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외국에서 수입을 못할 때, 그죠? 기근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고 특히 지금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또 전쟁이 났다, 이게 식량이 무기화가 됩니다. 자, 그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 거고요. 또 최저임금제도 일종의 가격 하한제입니다. 서민층들, 저소득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줌으로써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일종의 뭐 이거는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경제 부양 정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기본 생활권도 보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수입이 일정 수준 되면은 이게 다 소비로 이루어져요. 소비로 이루어지면 결국 기업의 이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실 또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그 야당에서 물건 들어줘 가지고 이거를 반대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랐으면요,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많은 것까지 올려가지고 아마 경제가 이미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망했다 소리, 뭐 이게 최저임금제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물론 그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던 일부 영세한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나름대로의 그 보전책을 쳐서 어느 정도 구제가 됐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때요? 최저임금제 얘기 쑥 들어가고요. 코로나에 대한 K방역으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고 높아요. 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과거에 이걸 놓고 야당이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했던 것들 다 옳지 않은 소리다.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였다. 국민들을 속이는 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송행강의 그 규제에 대한 반론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가격 규제 외에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요. 규제가 경제 불리하다는 논리를 여기에 대한 이 가격 규제에 대한 얘기로만 탁하고 더 이상의 얘기도 없어요. 굉장히 빈약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 환경 보호, 국민 경제 안전을 위한 그런 규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저임금제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또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제, 공정거래, 아까 경제시장 민주화라든지 하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노동자들의 그런 그죠? 건강이나 또 기본 생활권,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들, 공유자원 고갈 방지 등을 위한 규제. 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경규제, 유치산업보호, 정부가 스타트업이나 위기기업들을 지원해서 살리는 거. 지금 재난지원금을 줘서 식당이나 뭐 영세한 기업들을 무너지지 않게끔 뒷받침해 주는 거. 이걸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영세기업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면요, 나중에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기반이 이미 다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는데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재난기업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살아남게 해주고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기업들에게도 경제 활성화될 때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것이죠. 또 연구개발 지원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불리해지면은 그냥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사회 불안이나 대형 참사를 일으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MB 때 건축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건설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 굉장히 선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라든지 대형 주택 외벽에 외장재를 그 안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거 아주 불에 잘 타는 거 이런 거를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도 그전에는 굉장히 넓은 간격을 뒀는데 이제는 1m만 띄워주면 괜찮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의정부에서 한번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배달한 사람이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이 건물 전체에 불을 태워버리고요. 이 외장재를 타고 올라가서 또 이 사이가 너무 가까우니까 옆에 건물까지 불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부산에서 또 주상복합 건물이 막 33층까지 막 3층에서 난 불이 33층까지 막 순식간에 타올랐잖아요. 그게 외장재 불이 잘 붙는 그런 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MB 때 풀어준 거예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땠어요? 편의점 하나의 예를 듭시다. 편의점 개설 제한을 그전에는 이제 100m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그 반경 100m 안에는 다른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200m인가요? 100m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규제를 뒀어요. 그랬다가 박근혜 때 이거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건물마다 막 한 건물에 2개씩 길 건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요. 편의점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최저임금제 도입하다 하니까 뭐니 시급 올렸다고 편의점 업자들 다 망한다. 진짜 망한 원인은 이런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불러온 것이 본질적인 원인인데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것처럼 해갖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 편의점 점주 간에 을과 을의 전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또 대형 유통업체나 재벌 3사세들이 진짜 대형 업체들은요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의 경쟁업체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꼰트를 하거나 축구를 하더라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레벨에서 그냥 경쟁을 시켜버리면은 힘 약한 소규모 업체들은 그냥 다 망합니다. 이런 유통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빵집, 뭐 식당 체인 뭐 등등 해가지고 또는 슈퍼마켓까지 다 잡아먹어갖고 지금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게 이마트 편의점, 무슨 홈플러스 편의점, 롯데 편의점 조그만 마켓이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개인들이 하던 그런 영세 업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규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공정거래 3법하고 노동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정거래 3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걸 극구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다가 지금 이게 힘에 밀리니까 이제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법을 개정해주면 공정거래 3법 받아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봅시다. 규제를 어떤 규제를 강화하느냐, 이거를 완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정당이 보이는 그 행태를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도 중요한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크게 공정거래 3법의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세 가지를 합쳐서 공정거래 3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상법 측에서 보면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어요. 즉 기업이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 손자회사가 또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기업의 주주가 이 자회사가 문제가 생길 때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중대표 소송제, 다중대표, 다른 쪽에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가 잘못하면요, 모회사까지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제하는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자회사 경영까지도 바로잡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재벌들이 순환 출자로 인해서 쥐꼬리만한 그 지분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기업 총수들이 좀 부당한 그런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굉장히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임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사회가 있는데 이게 다 거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기업의 그 오너들이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만 딱 이사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수기가 된 거예요. 기업이 뭐 잘못되거나 아니라 비판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사회는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경영진은 우리나라 행정부와 같은 경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영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을 국회가 견제하듯이 경영진들이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 근데 문제는 감사를 이사회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해요. 결국 다 한통속이에요. 국가로 치면 상권 분립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도 즉 3분의 1 또는 보통 3명 정도 두는데 그 중에 1명이라도 주주총회에서 오너의 입금을 받지 않는, 즉 개별 다른 다수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을 주주로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해외 투기 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은요, 아예 이사회 자체가 독립되어 있어요. 감사가 독립되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사회도 독립이 안 돼 있는 데다가 감사 중에 그것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3명 중에 1명 정도라도 좀 독립적인 사람을 뽑아주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런 핑계를 대고서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인데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전속고발권은 그 시장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일종의 기소 독점권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도 기소 독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 입맛에 자기가 봐줄 사람은 아예 기소를 안 해서 봐주고, 기소할 사람은 그냥 죄가 없는 사람도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해버리고, 그게 지금 검찰들의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라임 사태도 보세요. 라임 사태나 또는 뭐 옵티머스 이런 데 보면요,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 그 라임 그 자문회사의 그 전주 있죠. 그 사람이 옥중에서 이제 그걸 폭로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그 관련된 접대한 검사들, 또 검사 출신 그 야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폭로했는데도 그런 거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여당의 뭐 청와대 고위 정치인을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라 해가지고 그걸 지금 뭐 수사한다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나오는 거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증거로 봐서는 김봉현이가 폭로한 것이 대충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검사들이 잘못한 거나 자기들하고 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전혀 조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덮어버리려고 그런 것이죠. 그게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요, 자기들이 고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빼주고 그래요. 그럼 결국 대기업 이런 데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만 로비를 해갖고 뇌물 주고 무마시키면 끝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를 만약에 검찰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단독으로 따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없이 조사해서 수사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마치 공수처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것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경쟁사가 무분별하게 고발할 수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중복 조사되고, 보세요. 완전히 다 핑계입니다. 핑계를 위한 핑계예요. 물론 이게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남발될 일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익 편취기제 강화. 총수 일가가 자기 그 회사, 자기 그 족볼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뭐 그러는 거, 그거를 이제 막으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허술하긴 해요. 여기서 나온 법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것이 상장사에 제한이 됐고요. 그것도 200억 이상이 그런 사내 일감 몰아주기로 해줄 때만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99억까지 몰아주는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는 거는 금지시켜야 되는데, 하도 그 재벌이 반대하고 또 야당에서 그 재벌 편을 들어주는 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많이 양보해서 200억 그리고 20%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규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참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금융그룹 감독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지주회사 있잖아요. 뭐 하나라든지 뭐 우리지주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들 다 관리를 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재벌 기업들이요, 금융그룹도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감독원, 금융감독 기구에 의해서 감독되는 감독을 받지 않아요.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하는, 감독을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할 때, 또 자산이 5조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로 또 제한을 뒀어요. 굉장히 느슨한 법이죠. 이렇게 된 적이 또 뭐 이중규제다 뭐 등등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이는 것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공정거래 3법을, 내가 민주당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장을 좀만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느슨한 법이에요.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 굉장히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보다 굉장히 양보한 법안이다, 더 강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하더니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후퇴하고, 그러면은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노동법을 받아주면, 개정을 받아주면 공정거래 3법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자고 나옵니다. 노동법의 개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욕하면 이게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에 이걸 계약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지금의 법은 이래요. 경영상에 아주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해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기업이 판단하면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가지고 딜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 민주당을 더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팩트에 의한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재벌들, 대기업들 편을 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검찰 쪽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쪽을 결국 국민의힘은 또 검찰 쪽을 결국은 검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검찰 편을 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한번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한 얘기가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언제든지 뭐 게시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못 참겠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한번 나하고 한번 얘기를 더 좀 해봅시다.
뭐 여러분 생각이 옳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또 더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좀 넓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